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더니 지수는 2020선 위로 훌쩍 뛰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 IT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쏙쏙 오르듯이 여러분 경제도 매일매일 쏙쏙 올라갔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스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요. 신혼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규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 고스들의 투자 비법에서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흐름 속 목적 자금 운용 전략의 1인자.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시면 혼자 끙끙 참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질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공부하실 때 한번 와그라그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상담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센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일 공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 퀴즈가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대박플러스 강의를 통해 내드린 시청자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와그라그 게시판으로 연락처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한 분씩 총 5분, 당첨자는 매주 금요일에 공개하게 됩니다. 당첨자분께는 금요일에 강의하시는 이성규 팀장이 직접 쓰신 책인데요. 시장을 읽는 기술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택 관련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이 바로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도 있죠? 1번 만능통장, 2번 장마저축, 3번 선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택 관련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로 문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1번 만능통장, 2번 장마저축, 3번 선물입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규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신혼부부의 자산관리 플랜에 대해서 짜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상담 요청을 해온 신혼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 사는 결혼 6개월 차 새내기 부부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생활을 하다 보니 둘이 함께 버는데도 돈은 별로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만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저희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 20평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가는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현재 남편의 수입은 월급이 약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저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둘 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 편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재테크라고 하자면 적금을 20만 원씩 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입해서 5년째 내고 있는 종신보험 15만 원이 있고요. 저 역시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 시작한 변액 유니버셜을 월 20만 원씩 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 이름으로 된 실비 의료 정기보험 5만 원짜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이번에 만기되는 적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 생활비는 휴대폰 요금이 1인당 10만 원씩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도시가스나 관리비, 소세 등을 포함한 세금이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자녀가 생겼을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런 사연이 한번 우리에게 왔는데요. 이 신변 대표님, 이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 어떻게 해서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사연 잘 받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역시나 이 사연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사연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월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약 250만 원 그리고 부인이 200만 원 벌고 계시고 또 전세가 지금 1억 5천만 원짜리에서 대출이 아마 3천만 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관련된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 보통 신혼부부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기 적금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남편분께서는 역시나 뭐 종신보험이 15만 원짜리를 현재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점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이 부인께서 현재 20만 원 그리고 남편 의료보장 정기보험 12년 의료보장이라는 건 이제 실비보험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12년을 납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정기보험 형태가 아마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지금 아마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신데 이러한 부분 지금 금융상품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기와 어떠한 상황이 좀 연관성이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선은 뭐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생활비가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요금도 한 20만 원 정도 나오시고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20만 원 정도 나온다라는 이러한 지금 현재 지출 내역이 있고 우선은 대출 상환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집중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십니다. 대출 상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자녀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점 이 점 참고하셔갖고 한번 투자 전략, 재테크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고 2년 뒤에 아마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시니까 이 전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뭐 둥그런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딱 처음에 이제 재테크 시작할 때 완전히 이 분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부터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역시나 대출금 갚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서도 이 대출금 갚기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금 인상, 뭐 최근에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 느끼시는데 그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상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자녀 교육 자금에 대해서도 마련하셔야 되고 위험 회피 자금 그리고 주택 마련 자금, 노후 대책까지 상당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재테크로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출을 좀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게 마련이겠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맞벌이라고 하셨으니까 특히나 외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지출을 현재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비와 변동비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냐 혹은 뭐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나가는데 다음 달에는 이거보다 좀 적게 나가고 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변동비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는 세금과 그리고 수도세, 관리세, 전기료 등 꼭 내가 안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나가야 되는 비를 이 고정비라고 일컫고 있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요금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적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내가 쓴 만큼 나가게 되고 또 불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돈이 안 나가는 그 자금을 변동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고정비와 변동비
어느 정도 재무설계라든가 이런 거 받으시면은 딱 항목이 있으신데 사실 정확하게는 이 고정비와 변동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정의를 내리시고 딱딱 구분하시는 게 맞으신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 방금 변동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비가 맞습니다. 많이 쓰는 달이 있을 거고 만약에 뭐 국제 전화를 많이 쓰게 되면은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변동비의 요인인데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직업적으로 혹은 어떠한 사정 뭐 자녀가 유아기 같은 거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일정하게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휴대폰 요금이라고 할지라도 변동비가 아니고 고정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반대로 뭐 어떠한 관리비가 만약에 매달 나가야 되는데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가 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거 형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고정관념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딱딱 지어서 구분 짓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분 짓는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우리가 뭐 가계부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정비와 변동비를 체크를 하셔갖고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매달 변동사항을 체크하시면은 상당히 좀 재테크에 있어서 알짜적인 그러한 자금에 대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출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역시나 시청자님께서도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이 대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출을 다 갚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은 빚 없는 재테크 전략이 우선 최고의 재테크 방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빚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갖고 좀 더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대출을 이용을 해갖고 레버리지 효과로서 더욱더 많은 부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진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고 뭐 지금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갖고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점 우선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는 게 상당히 좋은데 앞서 사례에서 보면은 지금 2천만 원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계시다라고 아마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먼저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빚 갖고 있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 갚자. 따라서 최대한 많이 갚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니까 우선은 대출 금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8% 정도의 이자율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8%대로 예를 들어갔고 지금 대출금이 3천만 원이시기 때문에 3천만 원에 연 8%를 이자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1년에 약 24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십니다. 따라서 이거를 12개월 동안 내신다라고 한다면은 매달 최소 20만 원의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을 대출을 안 갚고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갖고 만약에 대출 이자보다도 더욱더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뭐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뭐 주식 투자, 뭐 빚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8% 이자에 240만 원, 월 20만 원의 지출을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만약에 1년 동안에 10%의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월 300만 원에 대한 월 300만 원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이죠. 1년에 300만 원에 대한 그 이자율, 즉 수익이 나게 됩니다. 주식은 이자가 아니고 수익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수익을 나게 되는데 이것을 300만 원 났다, 1년에 300만 원 났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난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달 그거를 만약에 나눴다 하면은 월 25만 원씩밖에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20만 원 지출을 해야 되는 걸 25만 원, 물론 5만 원을 벌기는 벌었지만 5만 원 벌기 위해서 리스크, 주식 투자 사실 10%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10%를 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고 또 손실에 대한 위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 5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사정이 정 안 되신다. 2천만 원을 다 갚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가 대출 관련된 구조가 한꺼번에 돈이 있어도 돈을 갚지 못하는 구조가 또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상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자는 한 달에 13만 원만 나갈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을 만약에 다 상환했다라고 한다면은 매달 이자는 6만 원으로 이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러한 돈을 다른 데 재투자를 해갖고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만약에 계산한다고 한다면 더 크시겠지만은 네. 우선 단순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 이상 벌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이 있으면은 뭐 하셔도 좋겠지만은 사실 시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 다들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나는 다르겠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득을 볼 거라는 자신감이 아니고 그건 자만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주식 투자를 볼 수 없다. 혹은 어떠한 투자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대출부터 갚는 그러한 재테크 전략이 우선은 가장 기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 대출 규모를 더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대출 상품에 따라서 현금 자산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 현금 자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2천만 원으로 다 대출을 갚지 못하신다면 일단 우선은 1,000만 원이라도 갚아보자 하셨거든요. 그럼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으로 빚을 갚고 나면 1,000만 원이 남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목돈 운용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종잣돈을 더욱더 만드는 데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돈 운용 여러 가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거치식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목돈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두 가지 조금 잡을 수 있는 상품 쪽으로 그리고 투자 상품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뭐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인덱스 관련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혹은 우량 그룹주에 대한 투자로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라든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왜 인덱스와 우량 그룹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과거 투자 수익률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 대비 인덱스 투자, 우리가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어떠한 종목과 업종을 갈아타는 그러한 전략을 해갖고 길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 혹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수익률이 나오는 인덱스 투자가 넓게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시장을 봤을 때에도 확실하게 수익률이 더 좋은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과거 자료에도 나온 상황이고, 우량주 투자가 더욱더 우량해지는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우량주, 우리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러한 SK, 뭐 이러한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몇몇 그룹주는 상당히 좀 잘 나가고, 또 LG라든가 그러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룹주 내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다른 행보를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넓게 봤을 때 우량주가 더욱더 우량해지고 있는 사회 현실을 기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뭐 최근에는 좀 악재입니다. 뭐 베이커리 사업이라든가 뭐 자전거 사업,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관련 대기업들 뭐 상당히 뭐 주가 영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기업들이 망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들의 성장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더욱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돈이 있어야지만이 더욱더 돈을 버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이미지를 위한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현실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대기업들, 대형 우량주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량주 투자가 오히려 더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가셔갖고 이 우량주 투자 수익률, 우량 그룹주 투자 수익률이라고 쳐보신다고 한다면은 많은 뉴스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에 우량 그룹주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더욱더 많은 수익을 냈다라는 점 한 번쯤은 체크가 가능하신 거니까, 우량주가 더욱더 우량해지는 사회 현실을 만약에 이해하신다고 한다면은 인덱스와 그리고 우량 그룹주에 대한 투자 목동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주식 투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사고 팔고 막 어떠한 모멘텀, 테마적인 형성이 불었을 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은 수수료와 그리고 세금 때문에 수익 내기가 더 어렵다라는 점,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 수수료와 세금까지 만약에 계산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뭐 0.02로 뭐 상당히 낮은 그러한 수수료가 있고, 최근에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또 제시하는 데도 있는데,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매매 차익,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은 역시나 팔 때, 살 때는 안 냅니다. 하지만 팔 때 몇 프로의 세금을 내냐면은 0.3%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든 대형주든 우량주든 뭐 어떠한 영세 상인이든 아니면 고액 계약이든 고액 자산가든 누구든 관계없이 0.3%의 매도세를, 즉 매도할 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도 한 번 하게 되고 뭐 세금 수수료 내게 된다면 최소 0.5%의 수익률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0.5%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0.5% 이상 수익 내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역시나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신혼부부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야 하는 신혼부부인데 자신의 직업이 이 주식 투자가 아닌데 주식 투자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 있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주식 매매를 만약에 뭐 남편이라든가 혹은 뭐 부인이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말리는 것이 부부싸움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신혼부부라고 한다면은 굳이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따라서 좀 더 안정하고 수익성,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조금 인정받은 인덱스와 우량 그룹주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500이면 500 나눠서 하시든 아니면 한 곳에 조금은 좀 더 넣으시든 그거는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목돈 운영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1,000만 원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필요한 이 외 재테크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가장 먼저는 네. 비상자금에 대해서 좀 먼저 확보를 네. 해놓고 우리 재테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상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되냐? 우선은 비상자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의 가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전까지에는 뭐 경조사비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자금들이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금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현금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고 또 열심히 들었던 금융상품이라든가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억에 팔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급매물로 나오게 되면은 뭐 7천, 6천 이렇게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급하게 써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손해가 크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맞벌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생활자금은 항상 두고 생활하시는 것이면은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개월 정도, 지금 아까 뭐 대략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나가시고 금융상품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나가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계시는데, 200만 원에 3개월이라면 한 600만 원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놔두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렇다면은 이 600만 원 뭐 어디 놔둬야 되냐, 뭐 집에 금고에 놔둬야 되냐, 아니면 은행에 맡겨야 되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600만 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기 상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CMA, MMDA, MMF가 있는데 어떠한 상품으로 해야 되냐, 약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CMA가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단기 상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여기서 MMDA나 MMF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고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CMA가 아닌 다른 상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6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CMA 쪽으로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뭐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공과금 납부라든가 자동이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은행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1금융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증권사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적금을 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언제 써야 될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1년 만기에 적금을 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뭐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언제 어디서든 돈을 뽑을 수 있는 CMA 계좌에 넣어놓고 600만 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라도, 뭐 CMA 선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맡기면 이자 준다. 사실 600만 원에 대한 이자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자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대해서는 CMA로 놔두시면서 비상자금은 우선 이렇게 확보를 해놓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상자금을 위한 플랜도 굳이 단기 상품일 필요 없이 장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건 또 어떨까요? 네, 우선은 비상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네. 특히나 보험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중도 인출이라든가 뭐 그리고 약관 대출 뭐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 상당히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만약에 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사연 주신 분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남편이 현재 들고 있는 종신보험과 부인이 들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로 중도 인출을 만약에 받는다. 현금성 자산이 필요를 해갖고 현금을 보험사에서 중도 인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생각한 만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 뭐 얼마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뭐 100만 원씩 뭐 1년은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1200만 원은 뭐 얼마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내가 낸 원금이 아니고 나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해약 환급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아셔야 되고, 뭐 해약 환급금 전부가 그렇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품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틀리겠지만은 대략적으로는 그 해약 환급금의 50%, 내 원금의 50%가 아니고 내가 해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의 50%를 만약에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15만 원씩,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그리고 12개월, 뭐 5년을 넣었다라는 예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해약 환급률 계산 하면은 지금 15만 원씩 5년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해약 환급률, 지금 해약 환급률처럼 말씀드리면은 사실 5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잘 보시면은 10년 이 종신보험을 납입을 했을 경우에 환급률이 86%입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뭐 1억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환급률은 내가 해약을 했을 때 10년이 됐을 때 해약을 하게 되면은
1억이 아니고 8,600만 원이고 15만 원 넣었을 경우에는 거의 원금 부분까지 오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5년은 납입했다. 그냥 딱 쉽게 말씀을 드려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씀을 드려도 대략적으로 한 원금의 50%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이 해야 환급금에 대해서도 50%가 또 중도 인출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15만 원씩 5년을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중도 인출 가능 금액은 250만 원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변액 유니버셜도 지금 신부님께서 변액 유니버셜도 가입했다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사실 보통 중도 인출 가능 시점은 보험 가입 2년 뒤부터 된다라는 점. 지금 한 1년 정도 변액 유니버셜은 넣었는데 사실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 부인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 자금, 이 중도 인출을 비상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사실 250만 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해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종신보험을 만약에 해약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적립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피해가 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더 큰 피해이신데 우선 중도 인출하게 되면 적립금이 작아집니다. 그만큼 적립금이 작아지게 되면은 향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원금에 대한 부분, 복리 효과로 보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떠한 보장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피해가 온다. 따라서 중도 인출로서 비상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과 재테크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따라서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그러한 권유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입을 하실 때도 꼭 참고하시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상자금을 만들기 위한 플랜 외에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한 플랜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뭐 대출 자금에 대해서 우선은 좀 말씀드리면 앞서 네. 예시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먼저 갚고 2천만 원 정도 대출금이 남은 상황에서 예시를 드렸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해서 대출금을 2년 안에 갚자라는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출금 어떠한 상품으로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으로 말씀 사실 대출금 그리고 또 2년 안에 갚아야 된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재테크 전략 상당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적금 형태로 약 80만 원에 대해서 우선은 적금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앞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매달 250만 원이 매달 저축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한 80만 원 정도는 적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적금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디 은행을 써야 되냐? 1금융권도 있을 거고 제2금융권도 있으신데 사실 얼마 안 되는 이자지만은 정확하게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저축은행이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자율이 차이가 없다라고 해도 뭐 1에서 2%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금을 맡기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이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은행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시는 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에 있어서는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도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신협, 새마을금고 잘 아시겠지만은 가능성, 저축은행보다도 더욱더 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자 차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혼부부 재테크에 있어서는 저축은행 혹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 적금을 넣으시는 전략으로서 조금이라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해결됐다라고 한다면은 적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먼저 적금부터 들면서 우리 대출금을 갚는 식으로 한번 전략을 짜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부분을 보니까 집이 없다고 하셨어요. 전세 집에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플랜도 필요할 텐데 사연 내용 중에 주택 청약 저축을 하신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만능통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예. 주택 예금이라든가 주택 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모은 상품이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인데
우선은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만능 통장에 대해서는 최소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1순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09년도 5월에 도입되면서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좀 애물단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 기사는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왜 최소 가입 금액만 하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어느 정도 발만 담가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뭐 만능 통장, 우리 은행 가셔갖고 설명 들으실 때 하는 말이 보통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니까 어차피 적금 드시는 거 만능 통장 쪽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를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점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중도의 차액 인출이 불가능,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도의 차액 인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최초 목표했던 그런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금리도 상당히 낮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2년 뒤부터 1순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은 있습니다. 물론 뭐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지역마다 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2년 뒤에 이 주택 청약에 있어서 1순위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필요한 금액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임대주택이라는 게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금액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주택을 청약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상품 금액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1순위라고 해서 다 청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1순위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만큼 예전에 뭐 청약 예금이라든가 그런 상품들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또 만능 통장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1순위 말은 1순위지만은 실제적으로는 1순위가 아니다. 1순위라는 것이 뭐 무조건 청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1순위라고 하더라도 세부 항목에 따라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뭐 자녀가 몇 명이고 어떤 소득이 얼마이고 이런 형태에 따라 갖고 가산점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1순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청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 지역 물론 뭐 부산이라든가 뭐 몇몇 그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좋지만은 사실 수도권 및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 공급은 있는데 들어갈 수요가 없다라는 거, 뭐 청약이고 이런 거 할 것 없이 역시나 미분양 사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고 하면은 돈만 있으면은 들어가는 사태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만능 통장 예전에 이 만능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인기가 많았냐면은 아파트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급격하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이 청약통장 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고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청약통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도 이 아파트 관련된 소유욕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빌라라든가 다세대 뭐 이러한 그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건설사 뭐 계속적으로 뭐 유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공급이 많아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미분양이 난 상태에서 굳이 만능 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만능 통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능 통장에 대해서 즉 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능 통장뿐만이 아니고 장기주택 만원 저축이라고 이 주택 관련된 이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7년 이상 유지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와 묻다 모두 다 가능한데 이 조건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장기 주택 만원 저축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 정말 발만 담가놓는 그러한 정도로서 1순위 자격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1순위 자격은 얻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매달 10에서 20만 원만 이 관련된 상품에 넣어주시고
이 만약에 장기 주택 많은 저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반씩 넣으시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부담 없는 선에서 이러한 것은 부담 없는 선에서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자녀 양육, 특히 양육 네. 자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자녀를 위한 자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선은 펀드를 좀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금이라든가 단기 상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주식형은 50만 원 그리고 혼합형 30만 원 원자재는 10만 원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혼합형이라든가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변형도 가능하신 건데 사실 이것은 뭐 펀드 같은 경우 3년, 5년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 자금뿐만이 아니고 2년 뒤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대비책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계속적으로 고밀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단일 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중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신다고 한다면은 2년 뒤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할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을 준비하면서 전세자금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양육자금과 그리고 전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펀드로 좀 해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또 하나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질문하시는 게 있으신데 병액을 이용해서 양육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갖고 상당히 많이 이러한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병액을 만약에 하시면서 양육자금을 하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양육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과거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보통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과외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유치원, 오히려 어린이집이 더욱더 비싼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사립 유치원들 많아지면서 웬만한 이 중고등학교보다도 지금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짧아졌다. 따라서 변액을 이용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보시고 투자하신 건데 요즘엔 결혼하시고 아기 낳고 바로 교육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변액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펀드를 이용해 갖고 자녀에 대한 자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험 회피 자산을 위한 플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위험 회피 자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돈 번으로 내가 아프면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이용해 갖고 위험을 회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으로는 의료 실비보험이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는 사실 90%까지 많이 떨어졌지만은 내가 아픈 만큼 병원에 쓴 돈을 90%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무엇보다도 요새 가장 좋은 것은 바로 100세 만기까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고 사실 가장 필요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장을 못 받는 것이 사실인데 요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100세 만기 의료 실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얼마까지 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의료 실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남편과 그리고 부인 모두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겠고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서 든든한 보장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사람당 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은 뭐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보통 한 30대 초중반 되실 것 같은데 이 나이대라고 한다면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면은 보장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만 원 정도만 가입하시게 되신다면은
내가 아프고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내가 번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금융상품을 이용해갖고 위험을 회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해볼까요? 네, 노후 준비에 있어서 먼저 하셔야 될 거 네. 있으십니다. 바로 나의 직업군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직업군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그리고 퇴직연금 등에 따라 퇴직연금 등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연금 액수가 우선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직장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좋은 직업으로 지금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군이 먼저 확인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는 변액은 한 30만 원 정도 변액 유니버셜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연금 하시게 되시면은 내가 몇십 년 있다 받을 돈은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30만 원 내면은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 30만 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30만 원이 그때 자산 가치로 봤을 때 30만 원이라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다른 생활, 먼저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고 그때 다시 한번 하셔도 된다. 우선은 안정화된 삶을 이뤘을 때는 일신한 연금 상품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인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받고 그 집은 국가에 헌납하는 이런 주택연금 형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연금 자원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이 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좀 더 생활이 안정화됐을 때 다시 한번 연금에 대해서는 포트 재정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오늘 신혼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재테크 전략 이렇게 세워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또 변한다면 거기에 맞게 방법 또한 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부부뿐만이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서슴지 말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요. 오늘 보셨던 것처럼 수요일마다 심기현 전문가의 재테크 노하우를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퀴즈 내용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요일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택 관련 상품이 아닌 것은 이 오늘의 문제죠. 주택 관련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1번 만능통장, 2번 장기주택 마련저축, 장마저축이요. 3번 선물입니다.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뽑아서 금요일에 당첨자 공개합니다. 당첨자 5분께는 이성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하창목 팀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